헬기 사격은 없었다. 있었다고 하더라도 1980년 5월 21일은 아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39년 만에 지난 11일 광주 법정에 섰던 전두환 씨 측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JTBC가 5월 21일 헬기 사격이 있었고 그날 전두환 씨도 광주에 왔었다는 매우 중요한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가 있었던 1980년 5월 21일 전두환 씨가 광주를 직접 찾았다는 겁니다. 이후 헬기 사격이 2차례 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21일 하고 27일 두 번 헬기에서 기총 사격이 있었는데 UH-1H라고 소형 헬기에서 M60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변 정담 시간입니다. 복잡한 시사 문제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려고 노력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가장 큰 주제는 JTBC의 5.18 보도에 관련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김용장 씨라는 분을 등장시키면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JTBC의 5.18 굉장히 여러 건에 걸친 그 보도는 마치 2년여 전의 태블릿 보도를 연상시키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선동적 보도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오늘 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큰 틀에서 보자면 JTBC의 보도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사건 당시 가장 극점을 이룬 1일 도청 앞 발포 상황 직전 약 12시경에 헬기를 타고 광주에 내려왔다. 그리고 회의를 했다는 것이 첫 번째, 김용장 씨라는 분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러한 직후에 1시경부터 발포가 있고 심지어는 헬기 사격 거론까지 하면서 이것이 정황상 이어져 있다. 이런 두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내용이 극히 근거가 박약하고 막연한 것입니다. 첫 번째, 전두환 전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회의를 하러 광주에 내려왔다라는 부분을 김용장 씨라는 분이 자기가 직접 봤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내용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그 내용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만에 이제 말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들었다라는 것이 그러면 원천의 소스에 해당되는 그분의 연락은 어떻게 되느냐? 전혀 알 수 없다. 그분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연한 일종의 전문 진술 중에서도 들었다는 말로, 그리고 심지어는 누구로부터 들었는지조차 불분명한 그러한 말을 근거로 그것이 마치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라는 말을 많이 반복하는데, 무엇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인지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아마 미 육군의 정보 부대원이었다라는 것은 이렇게 증명서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외의 부분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는 것인지가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발포 상황과의 연결은 그야말로 본인의 입으로서도 정황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추측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방송을 듣다 보면 전부 사실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시청을 하다 보면 머릿속에 이미지는 마치 전두환 전 대통령이 거기에 간 것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회의를 해서 마치 발포하는 지휘를 한 것처럼 머릿속에 다 이미지화 된다는 거죠.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따져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각 20분 내지 25분씩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교도소 문제까지 JTBC가 꺼냈어요. 아마 신경 쓰였나 봅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 도청 앞 발포 상황 경위에 대한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방송국, 세무서, 시청, 또 검찰청, 법원, 교도소, 도청, 그 마지막이 도청이었거든요. 이렇게 일련의 공관서들에 대한 공격 상황, 그 배경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꼭지가 이제 가장 본론격으로 도청 앞 발포 경위에 대한 그 JTBC 보도와 관련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JTBC 보도에 흐르고 있는 큰 틀부터 좀 점검해 보아야겠어요. 근데 JTBC 보도 틀은 현재 5.18 진상규명법과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사태들에 관해서 진상규명 노력 전체를 뭐와 동일시하냐면 북한군 600명 침투설과 이제 딱 동일시합니다. 그러나 5.18 진상규명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제기들은 이 설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절대 이것과 동일시되거나 이 내용만으로 축소될 수 없고 훨씬 범위가 넓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어야겠습니다. 그래서 JTBC는 마치 이것만 공격하면 된다는 듯이 태도를 취하면서 북한군 600명 침투설은 터무니없는 말이다, 이런 인상을 주어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몰고 가냐 하면, 이렇게 근거가 부족한데 왜 침투설 같은 말을 하는 것이겠냐, 그것은 이 양민 학살의 실상과 책임을 회피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시청자에게 이미지를 줍니다. 그런데 막상 JTBC가 활용하는 자료들을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어떤 사람의 들었다는 말, 사실 합리적으로 따져보면 너무나 신빙성이 떨어지는 자료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자료밖에 없느냐? 아니요. 우리 5.18에 관련돼서는 10년도 지나기 전에 광범위한 청문회 기록이 남아있고 약 15년 정도의 광범위한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방대한 객관적 자료들은 거의 활용하지 않고 다 외면하고 몇몇 이렇게 아주 그 증거적으로 볼 때 불확실하고 그 멀리 떨어져 있고 참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박약한 근거가, 그러한 이야기들을 스토리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딱 틀을 짜서 전달하면서 이게 진실한 내용인 것처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진상규명법에 들어있는 북한군 개입 여부라는 것을 조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군 개입 여부를 제대로 조사하자면 뭘 조사해야 할까요? 저는 다른 기회에도 말씀드렸지만 북한 개입 여부를 조사해야 됩니다. 자, 북한군이 개입했다면 북한이 개입한 것은 자동이겠죠. 그러니까 전제에 해당됩니다. 만약 북한 개입 여부를 조사해서 북한은 개입한 적이 없다고 나오면 북한군 개입 여부란 건 조사할 필요도 없는 거죠. 북한이 관여하지 않았는데 북한군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북한이 개입한 부분이 포착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좀 더 신중하게 북한군 개입에 대해서도 접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개입 여부부터 굉장히 자세하게 따져져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북한의 개입 여부를 따지자면 뭐가 문제가 되냐? 이게 5.18 진상규명의 핵심과 관련됩니다. 북한이 개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요. 북한 개입은 크게 봐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직접 지령 조직을 통하거나 이런 라인이 있을 수 있고 북한을 추종하는 남한 내의 세력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한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을 들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미리 단정
아니다라고 내리는 것이 굉장히 섣부르죠. 왜냐하면 많은 객관적인 자료들에서 가장 유명한 윤상원 이런 그 5.18의 영웅이죠. 이 사람이 그 난민전에 관련된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라는 것은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고, 난민전은 북한 추종적인 그러한 노선을 걷고 있었던 조직이라는 것은 다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그 윤한봉처럼 나중에 그 친북 활동을 해서 그 아주 많은 이력을 남긴 임수경 방북에도 관여했다고 나오는데요. 이런 사람 경우에도 아주 깊숙이 5.18 사전 계획들에 관련된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점검해서 특히 그 5.18에서 자유민주화 운동 요소로 보기 어려운 부분, 이게 이제 중요한 우리 생각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5.18에서 자유민주화 운동 요소가 0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나 제가 또 생각을 나눠보면 상당수의 많은 분들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5.18에 자유민주화 운동 요소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있다, 그런 부분이. 그러나 5.18에 굉장히 특징적이고 문제가 되는 것은 자유민주화 운동으로 포함시키기 어려운 상당히 심각한 요소들이 같이 존재한다, 섞여 있다. 그 둘을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개입이 점검되어야 되는 것은 자유민주화 운동 부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자유민주화 운동 부분으로 올곧게 나아가는 흐름은 북한 개입과는 좀 떨어뜨려서 생각해야 되죠. 그런데 이 자유민주화 운동으로 보기 어려운, 대표적으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교도소 공격, 또 사단 지휘부 차량 습격과 조직적인 무기고 탈취, 또 탈취된 무기에 의한 민간인 사망, 또 오늘 보다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윤한봉처럼 친북 인사가 연결된 조직에서 이미 5.18 이전에 무장 항쟁을 통해서 도청을 점거하려는 사전 계획이 있었다는 것, 이러한 부분들은 자유민주화 운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 개입 없이 그냥 자생적으로 이런 자유민주화 운동이 아닌 요소가 섞였느냐, 아니면 여기에 북한 개입까지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이 전제로서 점검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이 점검되지 못한 채 너무 일방적으로 또 너무 좁게 5.18 민주화 운동이라면서 그 틀을 가두어 버리고 거기서부터 다른 말을 의심하지 마라라고 하는 데서부터 어쩌면 큰 반발로 북한군이 일으킨 것이라는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다 나오게 된 배경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더 늦기 전에 제대로 이 두 부분을 구분하고, 특히 자유민주화 운동으로 보기 좀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진상을 밝혀서 이런 일이 과연 어떻게 일어났는 것인지, 이걸 밝혀도 자유민주화 운동적 요소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좀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쪽에서든지요. 비자유민주화 운동 요소가 있다고 해서 자유민주화 운동이 전혀 없다고 보는 것은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자유민주화 운동이 아닌 요소는 특히 5.18은 굉장히 문제적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5.18 이후로 민주화 운동이라는 내용 속에 자유민주화 운동이 아닌 요소들이 너무 많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 뿌리를 이룬 게 5.18의 이 비자유민주화적인 요소였던 거죠. 그걸 그냥 5.18이라는 성역과 신화화로 다 감싸 안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수십 년 세월을 지나는 동안 우리 사회에는 자유민주화적인 것과 자유민주화가 아닌 그냥 민주화를 표방하는 것 사이에 그 구분이 너무 혼란스러워져 버렸죠. 그 틈에 이 비자유민주주의적인 요소, 그리고 친북, 종북적으로 흐르기 쉬운 이 요소는 우리 사회에서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그 혼란과 위기를 낳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뿌리에 해당하는 정말 5.18의 자유민주화가 아닌 요소 부분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고 그 대표적인 것이 교도소 공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신경 쓰였는지 JTBC가 이제 나섰어요. 그래서 교도소에 대한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JTBC의 교도소 공격에 대한 보도를 보면 참 기술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집 순서라든지 이런 것을 절묘하게 적용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보고 있으면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되냐면요. 마치 계엄군이나 공수부대 쪽에서 자작극이나 작전 같은 것으로 이런 해프닝, 교도소 공격 같은 걸 만드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인상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명시적으로 멘트를 넣지는 않지만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맥락상은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내용 속에 교도소 공격에 대한 제대로 된 세부 사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오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파보겠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법원 자료, 그 다음 두 번째는 청문회, 수사기록, 재판기록 같은 자료, 세 번째는 상대적으로 거기에 가까이 있는 시간대의 기사라든지 기타 보도 자료들입니다. 첫 번째,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이죠. 거기에서 가장 자세하게 나오는 부분인데 한번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고등법원 판결문 중 일부인데요. 3공수여단 11대대 병력이 1980년 5월 21일 5시 경부터 광주교도소에 도착한 이후 같은 달 23일까지, 그러니까 3일간에 걸쳐서 총 5차례 공격을 받았다라고 나오고 22일 새벽, 밤이죠. 심야 00시 40분 차량 6대 분승해서 교전, 같은 날 아침 9시 2.5톤 군용 트럭에 기관총을 설치해서 LMG 기관총 탑재하고 총격을 가했다. 그 다음에 도주한 게 있고요. 그리고 2,700명이 수용되어 있었던 주요 보안시설이었다. 이렇게 판결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거의 비슷한 내용을 싣고 있고요. 서울지방법원 1심에서 소개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심 자료를 보면요. 광주 소재 교도소에 접근한 시위대와 교전하고 같은 날 9시 2.5톤 트럭 기관총 사격. 자, 이렇게 교전 내용이 1심부터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객관적인 자료로 청문회 기록, 수사 기록, 재판 기록 등을 보죠. 먼저 이 자료 굉장히 중요한데요. 검찰 수사 기록에 1995년에 이제 남은 것인데요. 거의 영구 보존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김순현 당시 고위 장교였습니다. 전교사라고 나오는데 전투교육사령부가 원래는 교육기관인데 광주 지역에 있었어요. 그런데 계엄 상황이 되면 지휘 계통을 새로 짭니다. 그래서 전투교육사령부가 당시 계엄 지휘 계통의 상층부에, 전남 지역 계엄 지휘 계통의 상층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전투발전부장 고위직이었기 때문에 깊숙이 사태에 관여되어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진술하기를 거기 자료 화면에 줄친 부분 중간쯤 보시면요. 저가 작전을 막기 전부터 무전기를 통해 북괴가 광주에 있는 수개의 고정 간첩망에 광주 교도소를 습격하여 해방을 시키라는 요지의 지령을 내리는 것을 수차 들었으며, 이분은 전해 들은 게 아니라 직접 들은 것입니다. 무전기 감청을 통해서 지령을 내리는 것을 수차 들었다, 직접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수부대 병력을 교도소에 배치한 것이다. 그리고 당시 불순 세력이 깊게 개입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이런 생생한 증언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감청 기록들을 살펴봐야겠죠. 그런 부분 없이 막연히 북한은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 주장인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제 보다 직접 현장을 맡고 있던 중대장급 진술을 보겠습니다. 김모
공수 3여단 12대대 7지역대 구중대장이었던 분인데요. 이분이 보니까 이제 21일 23시가 지나서 막 집중 사격하고 그 다음에 밤에 교전 결과를 몰랐는데 낮에 보니까 버스가 기울어져 있고 지프가 처박혀 있기도 했다. 그리고 22일 날은 버스 쪽에서 살려달라는 말이 들려서 가보니까 민간인이 있었다. 그 사람들 말은 강제로 태워져 온 것이라 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돌려보냈다. 이런 내용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2일, 23일까지 공격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21일이 되면 21일 오후 늦게 모든 병력이 광주 도청을 마지막으로 다 철수합니다. 그러니까 광주 전체에 계엄군 병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교도소를 공격하러 오냐는 거죠. 22일, 23일 계속해서. 자, 이것이 자유민주화 운동적인 요소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의문을 낳게 하는 것이죠. 자, 임모라는 대대장 장교분의 진술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마침 5월 22일 날 신문 조서를 남겼는데 5월 22일 상황을 15년 정확히 전의 상황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일에 LMG 기관총을 설치한 트럭이 막 총을 쏘길래 응사를 했다. 그랬더니 보리밭으로 달아나는 것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차가 왔다. 그래서 시위대 4명을 생포하기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시간 순으로 정리한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5월 21일 날 12시경 처음으로 무장시위대가 일대는 공수부대 오기 전 31사단 경비병력을 처음 공격했습니다. 교도소. 그 다음 두 번째 전투교육사령부가 경비 강화를 위해서 3공수여단을 증파하는데 이때 저녁 7시 20분경에 교체할 때 매복해 있다가 기습 공격을 합니다. 이때 3여단 15대대장 옆에 있던 무전병이 저격을 당합니다. 자, 대대장과 무전병은 항상 짝으로 붙어 다니는데 대대장 대신 맞은 셈이죠. 대대장을 알고 딱 정확히 저격을 한 거죠. 권총 같은 것으로 표시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의문을 많이 낳게 하는 것이죠. 5월 22일 새벽 4시경에 기관총 탑재한 차량 공격, 그 다음 10시 20분 소방차를 몰고 와서 또 공격, 그 다음 날도 소방차 몰고 와서 공격, 그리고 23일 저녁까지 계속 교도소를 공격하다가 그 이후 이제 끊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고등학생 당시 시민군이었던 이지형이란 분이 1988년에 증언을 한 것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분은 어땠냐 하면 차를 탔는데 이제 이 시위차를 탔는데 기사나 대학생 형님들은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고 있었는지 교도소로 가자며 다시 차를 돌려 교도소로 향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고 가보니까 군인들이 막고 있어요. 우리 차에서 구호를 선창했던 형님이 무전기도 없었는데 교도소는 안 되겠다며 도청을 3시에 탈환하니 가자고 했다. 그러니까 자, 교도소로 가자 이렇게 한 사람이 이제 주도하는 게 있었고 또 이게 21일 상황인데 도청을 3시에 탈환한다 이러면서 탈환하자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우발적인 도청 교전 상황이겠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묻게 되는 부분인 거죠. 자, 그 다음 당시 국군 철모를 쓰고 있었던 17세 청소년 시민군이었던 안성옥이란 분이 1989년에 진술한 게 있습니다. 청문회 증언 같은 거로 이런 건 남아있는데 23일 상황이에요. 자, 이분들의 아지트는 지원동 다리였어요. 그래서 거기 소대장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대원 5명도 있고 그런데 교도소로 지원하러 갔는데 지원 나간 소대장과 다른 대원들이 아주머니들이 입는 파자마와 메리아스 차림으로 돌아왔어요. 왜 그랬냐 하니까 붙잡혔는데 자, 붙잡혔어요. 그러면 이때까지 이 군인들을 계엄군을 악마화해온 이미지에 따르면 총 들고 가서 거기서 교도소 근처에서 붙잡혔어요. 어떻게 했어야 됐죠? 최소한 잡아가서 고문하고 난리가 났어야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벗긴 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 하지 말라고 옷을 벗긴 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옷을 얻어 입고 왔다고 하잖아요. 아주머니들이 입는 옷을 얻어 입고 온 거예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저녁에도 또 총 들고 다리 밑에서 잠을 잤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생생한 증언들이 남아있고 당시 좀 더 근접한 80년 5월 31일자 중앙일보 기사 자료를 한번 보죠. 날짜가 얼마 안 지났지 않습니까? 그때 기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광주 교도소가 3번이나 습격을 받았으나 모두 일반 시민과는 관계없는 과격파의 소행이었다. 도청이 시위대에 점령되던 중에도 종합상황실과 부지사실에 교도소를 공동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전화가 빗발쳤다. 이게 전부 거짓말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에 상당 부분 진실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다 마치 이게 거짓말이고 마치 이상한 소리 딴지 거는 말처럼 지금 JTBC의 보도는 그런 거죠. 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광주 소위 민주화 운동에 상당히 동정적인 이 단체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1987년에 낸 자료입니다. 그런데 산수동 인근 시민군이 오전 11시경 지산동의 광주지방검찰청과 법원청사에 난입하여 기물을 파손했다. 11시에 검찰청 법원 난입이 있었고 12시 교도소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도청. 자, 이런 일련의 사법기관, 교도소, 도청 공격. 이거 뭘 말하는 걸까요? 두 번째 시간에 보다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년 지난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당시 광주교도소 소장의 증언을 실었어요. 한도희라는 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생생한 거죠. 그 교도소 소장이었으니까. 그래서 교도관 242명을 포함해서 4교대로 근무하는데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귀가시키지 않았다. 계속 있으면서 지켰어요. 그런데 21일 새벽 2시 20분에 그 공수부대 말고 처음에 31사단 병력이 먼저 도착했고 그 다음 오후 아까 저녁이었죠. 거기 공수여단 병력이 교체됐다. 그리고 20일 직원 가족들로부터 이미 정보가 있었다. 이거 습격한다. 그런데 21일 오후부터는 무기가 등장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풍부하고 많은 내용들이 있는 것이 교도소 공격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마치 계엄군에 의한 자작극 소행 분위기로 몰아가려는 JTBC의 보도는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잠시 자료화면 보시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